예, 이 강좌 전체가 달성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강좌입니다. 특히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만나서 달성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어떻게 전쟁에 참여했는가, 어떤 걱정을 했는가, 그리고 전쟁 이후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것이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 중심에 대단히 독특한 인물인 향화외인이라고 불리는 적국에 투항을 한, 다시 조선 정부에 투항을 했었던 김충선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전쟁을 어떻게 생각했고 전후에 마을에 살면서 어떤 삶을 꾸려가고자 했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역사는 참 많이 알고 있는데 특히나 임진왜란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이에요. 보통 전쟁하면 한 2, 3년, 한 5년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이 전쟁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7, 8년 동안. 제가 쉽게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임진왜란 살면서 싸웠던 전쟁이다. 한쪽엔 싸우고 한쪽엔 살고. 내내 7년, 8년 전쟁만 했었던 것이 아니라 7, 8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씨도 뿌려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그거 먹고 살아가면서 또 전쟁도 하죠. 참 희한한 전쟁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적군과 아군이 한 나라에서 같이 먹고 살았던 거죠. 1392년하고 1592년은 잊을 수 없는 연도죠, 사실. 왜냐면 1592. 이러고도 나라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딱 200년 전에 1391년이 조선건국입니다. 건국한 이후에 수성현하고 해안까지 어디에 대구에 영속되었다. 관할을 받았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속이란 말은 뭐 지금처럼 행정적으로 막 편제가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 관할 받았구나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대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대구. 이 대구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여기다 드린 이유는 1419년 15세기 초에 대구현이 군으로 됩니다. 대구는 처음부터 도청 소재지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컸던 도시가 아닙니다. 선처에 있는 현 정도. 그러다가 바로 군으로 되고 조금씩 승격되기 시작하죠. 1466년에는 다시 도호부. 도호부는 군사적인 중요성이 좀 있다.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도호부로 되었죠. 경상도 가명이 비로소 된 것,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도청 소재지로서 확인된 것은 사실 임난을 겪으면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임난의 임시지휘본부가 8거, 7곡이죠. 7곡 가면은 지금 3호선 지나가는데 아래에 8거천 흐르지 않습니까? 그 8거가 이전의 명칭입니다. 8거. 그 8거의 지휘본부가,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이 전체 우리나라 영남 혹은 나라 전체로 봐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중요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입니다. 겪었으니까 그 뒤에 경상도의 도청을, 가명을 어디다 둘 것인가 했을 때에 대구가 주목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대구가 대도시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에 가명을 두게 되고 도청 소재지로 삼고 성도 그때 쌓습니다. 대구에 있는 성들, 저기 시내에 있는 달성공원 가면 이제 성 모습도 남아있고 그런데 그건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구 읍성 이렇게 되어 있는 돌로 만든 성, 그거는 조선 후기 작품입니다. 후기에 도시를 만들고 가명을 두면서 성을 쌓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필요에 의해서 쌓은 겁니다. 성 쌓고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대구는 이 근처에 중요한 행정도시인 동시에 경제적인 중요한 도시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 달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구를 뜻하는 것이었었고, 지역적으로 봐서 지금 대구와 달성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임진왜란하면 임진년에 일어난 난이다 하는 거 다시 확인을 하죠. 그런데 임진년에만 치렀던 것은 아니다. 그렇죠? 나중에 또 정균년에 재란이 일어나요. 그것까지 치면 1591년에서 완전히 깔끔하게 물러날 때까지 한 1600년 정도까지, 길게는 8년 이런 정도를 치렀었던 전쟁입니다. 전쟁터는 어디였어요? 우리나라였었죠. 우리나라. 지역적으로는 어딘가 이 경상도 지역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외적이 올라오는 아주 중요한 코스 중에 중로, 제일 가운데 똑바로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의령 아래쪽으로 해서 대구에서 거쳐서 올라가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싸웠던 것이다. 또 하나는 임진왜란을 이해하는 데 하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이 개입되죠. 명나라, 당시에 명나라가 개입된 전쟁. 그래서 넓은 시각에서 보면 동북아시아 3국이 전쟁을 치렀던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선, 일본, 명, 중국, 이렇게 동북아시아 전쟁, 이렇게까지 요즘엔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대단히 희한하고 힘들었던 것이 명이 개입됨으로 해서, 명이 개입함으로 해서 이제 전쟁 당사자가 셋이 되어요. 전쟁 났어. 전쟁은 원래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벌어진 침략 전쟁입니다. 근데 진행하자 얼마 안 돼가지고 명이 개입하게 되고, 명과 조선과 일본이라고는 3자의 주체가 생겨버려요.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구하고 화의를 맺어야 될 것인가. 도장을 누가 찍지? 여기에 관심 들어가죠. 조선은 명분이 혹시 조선을 빼놓고 명과 일본이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 대충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할까 걱정일 것이고, 명은 여기까지 국경을 넘어서 후원군을 데리고 지원군을 데리고 왔는데 조선이 적당한 선에서 끝나면 우리는 뭐가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두 주체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조선과 명군은 서로 의논도 합니다. 의논하죠. 너희 부대를 어디쯤에 배치하고 우리는 뭘 할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이 전쟁을 오래가게 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6세기 조선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 1392년 조선국가가 건국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론 조선국가가 건국된 것은 왕조가 새로 세워진 거죠. 이성계라고 하는 이씨를 중심으로 하는 왕실이 하나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 조선을 건국하게 된 것은 어느 날 하루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물론 아니죠. 고려 후기 이래의 고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경제 문제는 땅 가진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농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도 다 자꾸 거기 가서 일한다고 그러고 있고, 정치적으로 통제는 잘 안 되고, 지방제는 좀 약했고, 지방의 모든 중앙으로부터의 관료가 파견된 곳은 아니었었고, 모든 군현이 중앙으로부터 관료가 파견된 건 아니었고, 그 많은 문제가 있었던 시기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걸 놓고 각자 입장에서 방향도 내놓고 정책도 내놓고 대립도 하고 의견 조정도 하고 그랬던 것이 고려 말입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조선 건국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토지 다시 재가지고 다시 정리하자. 이거 아니면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제도는 고려의 토지제도는 괜찮다. 뭐가 문제인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부분이 비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고치면 쓸만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막상 의견을 달리하는 적에 대해서 적을 완전히 제거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협력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모습들이 고려 말에 다 나타납니다. 근데 결과는 알잖아요. 가장 강력한 개혁을 주장하던 세력이, 이성계는 혼자 한 것은 아니죠. 여러 사람들의 협력을 함께해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성계 세력과 강력한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함께해서 고려의 토지제도부터 시작해서 개혁적인 정책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그 과정에서 결과로 왕조를 뒤집어 엎게 된 겁니다. 조선조를 세워야 되겠다 처음부터 이랬었던 아니란 뜻입니다. 고려 말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새로운 왕실을 꾸리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 이런 뜻이죠. 다시 얘기하면 조선 전기의 사회는 고려 사회와 아주 혁명적이고 변혁적인 어떤 모습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문화적인 역사적인 연속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려적인 모습들. 이런 것이 연속되는 것이 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체제를 정비하는데 고려하고 다른 정치체제가 나온 건 아니에요. 똑같이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정치체제가 중앙집권적이라고 했으면 정치 운영은 어떻게 했는가? 정치 운영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분당 문제, 특히나 임난 발발 동기 판단, 정세적 판단에서 분당 문제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개입해서 이해를 해요. 그 부분은 좀 피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조선조의 정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공론의 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조선 시기의 용어를 쓸게요. 양반들끼리 의논해서 결정을 하죠. 그것이 공론의 정치예요. 왕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 못합니다.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16세기 말에 이르렀던 임진왜란을 놓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이고 문약한 정권 하에서, 아주 약한 정권 하에서 결국 군사적인 훈련도 대비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난을 만나가지고 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문약이라는 표현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문약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조선조 전체의 사회의 탄력, 건강성 이런 것은 들여다보지 않고 일부 보여져 있었던 대응의 미약, 대응 미약하죠. 뭐 군사적인 대응의 미약하고 잘못되어 있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뜻이죠. 경제적으로는 어땠는가? 경제는 항상 변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시기쯤 가면 많은 변화가 조금 일어나고 있을 때이죠. 그거는 갑자기 일어납니까? 고려 이래의 삶이죠. 고려보다는 조금 더 개간도 많이 했고 땅이 더 필요하니까 개간도 좀 하고 수리시설도 조금 더 늘리고, 그렇다고 해서 온통 다 논이 됐고 이건 아닙니다. 연구자들도 그거 착각합니다. 수리시설이 아무리 늘어나고 논이 늘어났다고 해서 40% 50% 그렇게 안 됩니다. 더 많은 부분은 밭 쪽이에요. 밭농사, 물되지 않는 땅들. 근데 점차 개간지도 늘고 하여튼 논농사도 좀 늘어나고, 농사에 대한 생각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질 것인가 그래서 농조도 들여다보고 우리 농업 경험도 정리해서 책으로 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경제는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연재해는 가끔씩 있고 세금은 백성들을 어렵게 해요. 세금은 수천 년 동안 늘었습니다.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도망가자, 이건 늘 하던 얘기죠. 그렇죠. 그때도 그렇죠. 세금 부담이 되죠. 더구나 좀 일하려고 그러면 와서 성 쌓는데 일해, 길 닦는데 와서 일해, 나라 변방 지키는데 와, 그러면 가서 해야죠. 경제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경제성. 그리고 변동은 있고 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생산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농사도 많이 지으려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땅에 대한 관심도 고려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임난전의 경제적 활동, 정치적 활동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작동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정상적인 사회에서 쓰다는 뜻이에요. 정치 권력을 하고 다투고 있었고 군사적인 대비 굉장히 약하죠. 물론. 왜 약한가? 그중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조금씩 가진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직접 몸으로 안 돼요. 군에 오십시오. 나이가 됐으니까 와서 일하십시오. 됐네 이 사람아.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 대가 내면 되잖아. 이렇게 되죠. 배, 당시에 포, 이걸 갖다가 걷죠. 수포, 배를 걷죠. 뭐 대신에 군사력을 풀어주고 그걸 방군수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방군수포라는 것이 직접적인 군사력이 군적에는 있지만, 왜냐하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적이 여러 개 있죠. 호적,
인구면 정상적인 인구면 호적에 등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 남자 16세 이상이면 군적에 등록이 되어 있죠. 등록은 되어 있는데 집합 기준 세워놓고 보면 몇 명 없는 거죠. 왜? 방문 수포제라고 하는 거 실제 운영을 해요. 직접 안 오고 그럼 제가 배를 대신 내면 다른 사람이라도 밀어넣죠. 다른 사람이라도 밀어넣으면 그 숫자는 채워지겠죠. 산술적으로 봐서. 그런데 벌써 훈련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군사 운영이 떨어졌어요. 일본의 사정은 어땠는가? 일본의 역사 진행 전개 과정에서 결국은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동의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침략이죠.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것은 바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본은 어떤 조건이었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듯이 일본도 역시 그런 변화 발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크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다이묘, 대명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세력들이 통일되어 나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싸우죠. 각 지역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우리보다는 굉장히 지역적, 독립적 성격이 강한 그런 세력들이 전국에 있죠. 그것을 여러분 설명하는데 이건 다이묘라고 얘기한 대명, 우리가 읽기나. 그래서 그 대명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권력 다툼이 있었던 것이고, 다시는 통일전쟁, 권력의 통일전쟁에 들어가 있었던 시기죠. 동시에 역시 그런 변화 속에서 익기라고 하는 소요, 밀란도 있었던 시대입니다. 밀란도 일어나는 곳곳에서 정치적인, 종교적인 혹은 사회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집단 저항, 소요, 밀란들도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익기가 아주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던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권력을 장악한 사람은, 통일적인 권력을 쥐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하나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이 시기에 일본은 소위 말해서 동진하고 있었던 서구라파, 유럽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접촉을 하고 있었고 문화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향이 어떻게 일본에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것도 우리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총포류라든가 하는 것이 수입되면서 더군다나 서로 간의 상호 통일전쟁에 들어가 있는 시기여서 총포류에 대한 관심도 높고 바로 생산체제에 들어가죠. 그래서 무기류를 확보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그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종교들, 기리스탄, 기독교가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일본 사회의 사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주라고 얘기를 하는, 아니면 나중에 쇼군이라고 부르는 이런 큰 세력들이 자신들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대의 정적을 제압하고 보다 큰 권력을 장악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 하는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인물들이 마지막 등장하는 인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일본이 옆에 있는 조선을 놓고 여러 가지 침략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통일전쟁 시기에 있었던 그 제압한 무력들, 이들이 그대로 통제하에 들어가기는 어렵고 이 부분을 밖으로 돌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일본의 국내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런 분석도 있고 그건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게 왜 일어났지 하는 것, 그런 해석도 하나 있는데 그 해석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사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힘을 돌려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개인적인 것, 공명심.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자기가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공명심. 또 다른 이유 봐서는 늦게 본 늦둥이가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실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죠. 옛날에는 구조적인 원인, 무슨 정치 경제적인 원인으로서 잘 얘기를 알았는데 역사에서 어느 시기부터인가 사회 심리학적인 해석, 이런 부분도 수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판단, 개인의 정서, 이런 것도 요인 중에 하나다. 근데 그것만이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들은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걸로 봐서는 공명심이라든가 아니면 아들을 늦둥이를 잃게 된 그 마음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기도 하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경제적인 얘기죠. 은의 문제. 은이라고 하는 건 16세기에 있어서 동북아시아 3국에서 공통적인 관심사예요. 중국에 있어서는 조세의 수치 방식을 은으로 바꿨거든요. 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걸 어디서 확보하는가? 중국 국내에서만 확보할 수 없죠. 조선을 통해 가지고 일본에서 생산한 부분들을 확보하기도 하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은을 수입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 쪽으로 바뀌어가기도 하고 바로 그런 문제에서 촉발된 문제가 아닌가. 경제적인 이유에서 그 이유를 찾기도 하죠. 은 문제는 나중에 조선의 은재련 기술자들을 대거 대감을 해서 일본의 폭발적인 은 생산이 높아진 걸로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이 어떤 사정에서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설명들이죠. 사야가 김충선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김충선으로 바뀌었던 인물은 어떤 마을을 어떻게 살고자 했던 것인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현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폭넓게 전반적인 흐름을 이렇게 잡아주시니까 굉장한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기회가 일반인들이 살면서 접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달성에 관한 그 달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형적인 것들을 맞추다 보니까 훨씬 좀 이해도도 빨랐고 몰입도도 훨씬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다른 강의 할 때도 이렇게 우리 지역적인 특색에 맞추거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쉽고 잘 이해하고 있고 참여도도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년간의) 기나긴 전쟁 임진왜란. 이 길고 치열했던 전쟁 이면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의 선봉장으로 조선 땅을 밟았으나 불과 며칠 만에 조국 일본을 향해 돌진하는 조선의 장수로 변신한 사야가 김충선. 이번 탐방에서는 흥미로운 그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한일 우호관으로 떠납니다. 다른 연구자들의 그 견해들을 보니까 현재로 봐서는 설만 있습니다. 사야가가 누구인가? 하나의 관심은 사야가는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는가? 그가 20대 초반의 나이에 중국의 문화를, 이를테면 유교의 가치, 이 가치를 숭상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배우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우리의 사정, 조선 사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미 20대까지 들어가면은 기본적인 책들을 다 봅니다. 사서 삼경 다 봅니다. 근데 일본이 통일전쟁 시기에 들어가 있었던, 이를테면 다이묘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세력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권력을 하나로 통일시켜 나가던 시기가 16세기 말쯤 되는데, 그 시기에 그 싸움에서 공을 많이 세웠다고 얘기를 하는 선봉장이 될 정도의 무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학문의 공부, 유학의 공부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죠. 추정만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추정이 가능하자면은 이 시기에 최소한 다이묘라든가 아니면은 무사들이 과연 어떤 공부를 했는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가 돼가지고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20대 초반에 여기 왔을 때 모하를 강력히 얘기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일본의 일제 시기에 많은 일인들이 모하당에 관한 그 여러 가지 글들, 이것도 알게 됐거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거 있다 하는 걸 알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도 많았습니다. 왜냐? 조작이다.
내용 자체가 너무 어색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조작이라고 얘기하기는 내용이 너무 큽니다. 복잡하고 그런 설도 있는데 실체를 모른다는 것에 바로 공통점이 있죠. 1592년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선봉장으로 와서 하여튼 투항을 했다 하는 사실은 모든 기록들이 일치됩니다. 그 해에 가선을 제수받았고 그 다음 해에 사성됐죠. 성을 받았습니다. 그 성과 이름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했는가는 이분의 그 문집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은 자기가 사야가니까 사라고 하는 것은 모래고 모래에서 사중에서 제일 귀한 것은 사중지 금이고 그래서 김씨 성을 택하게 되고 그 김씨가 어디를 건너는가 해중 바다를 건너서 왔다. 그렇게 해서 김해라고 하는 것을 본관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김해 김씨로서는 갑자기 느닷없죠. 그러나 앞에 사성 이렇게 얘기죠. 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도 있었던 정책입니다. 성씨를 주는. 사성은 왕이 공을 기려가지고 성을 내려주는 거죠. 그 시기로 봐서는 사야가는 성이 없는데 성을 조선의 성 중에 하나 택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기록할 만한 것이죠. 그래 전투에 참가를 합니다. 상당히 많이 싸웠습니다. 주로 울산 경주 지역들입니다. 그쪽에서 싸움을 오랫동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옵니다. 여기 들어오게 된 것은 1600년 30살. 전쟁 끝나고 우록동으로 들어옵니다. 김충선의 고국은 어디였을까? 일본이죠. 여기에 비록 몸을 담게 됐지만 고국을 잊을 수는 없는 거죠. 김충선이 나라를 바꿨지만 자기 나라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충선이 글 곳곳에서 보면은 나는 이역 만리 한 귀퉁이에 와 있다. 자손들에게도 조심해라. 마음가짐 똑바로 해라.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김충선의 생각은 잊을 수 없는 일이고 경험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곳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험한 곳, 경치 좋은 곳.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은 한편에 있어서는 일본이라고 하는 것을 잊을 수는 없고 살기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살다가 위쪽에 북로 쪽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자원해서 변방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ing방, 요즘 얘기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의무도 아닌데 국방을 위해서 가서 10년간 고향을 떠납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그 뒤에는 내내 이곳에 살다가 또 변란이 있다고 싶으면 올라갑니다. 국가의 변란에 병역지사, 예를 들면 병사의 난들이 일어났을 때 직접 나가려고 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달성 국립도서관에서는 그날에 그들이 곧 달성에 있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사건과 또 역사적 사건 인물 그것과 관련된 지역에 대한 특성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해 좀 더 깊이 아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였는데요. 역사 강의와 더불어서 이렇게 역사적인 장소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관광 장소를 방문하면서 탐방을 이루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또한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우리 지역 알리는 일종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목적이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근대까지 조선을 다녀간 외국인들의 탐방기를 담은 세상 사람의 조선 여행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다양한 형태의 여행 기록을 철저한 사료 검토와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책입니다. 외교와 문화 전파의 통로였던 중국의 칙사와 일본 통신사, 풍랑으로 인한 표류로 조선 땅을 밟게 된 하멜일행, 천주하기 금지된 조선에 죽을 각오로 몰래 들어온 프랑스 선교사 등 저마다의 이유를 품고 서로 다른 깊이로 조선 사랑과 문화를 만났던 외국인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 자신과 다른 문화권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사회의 속살을 만난 이방인들의 다층적 시각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 도서관 기류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달성군립도서관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던 이전의 기능을 벗어나 지역 문화를 아우르는 문화 나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을 통한 풍부한 정보 제공과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 행사와 강좌의 운영을 통해 21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욕구 충족에 힘쓰고 있습니다. 길 위에